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차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과학 전체에 대한 개관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생물의 특성 6가지는 먼저는 이해하고 이해가 끝났으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화면은 왼쪽은 PPT 화면인데요. 여러분 학습지를 따라가기 좋게 그렇게 구성하였고, 오른쪽 화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화면입니다. 교과서 준비해 놓으셨죠? 교과서 한쪽에 펴시고 학습지도 펴시고 그렇게 수업을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탄생 과정에는 처음에 무생물로부터서 생물이 탄생하기까지 수십억 년 동안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어 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물의 특성은 그래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날아가는 새와 뭉게구름이 보이시나요? 교과서 13쪽인데요. 여기에서 생물은 무엇이고 비생물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새는 생물이고 뭉게구름은 비생물이죠.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이 공통점인지를 우리 탐구활동 들어가면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3쪽에 강아지 로봇이 보이시죠? 이 강아지 로봇은 일본에서 개발한 최초의 애완견 로봇 아이보라는 것인데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외롭지만 애완견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왼쪽은 아이보고 오른쪽은 실제 강아지 그림인데요. 사진인데요.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업 중이지만 잠시 정지해 놓고 스스로 답을 작성해 본 후에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옆에 추가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범 답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통점은 둘 다 머리, 몸통, 다리, 꼬리가 있네요. 그리고 움직이죠. 행동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아지 로봇은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새끼 낳을 수 있나요? 못하죠. 숨 쉬나요? 자라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이거와 반대로 새끼도 낳고요. 먹을 수 있고요. 숨 쉬고요. 자라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6가지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달리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미경으로 식물의 잎이나 동물의 피부를 관찰해 보면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현미경의 발달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얀센 부자,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안경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훅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코르크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조각이 굉장히 작은 수도원의 방처럼 생겼다고 해서 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명명했고요. 30배 정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레이우엔 훅, 예전의 이름은 레베노크라고도 불렀습니다만은 용어가 다 개정이 되면서 원어민 발음에 가깝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레이우엔 훅은 미생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게 과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해서 렌즈를 가공해서 보면서 현미경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작지만 270배까지도 보게 되었다니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게 되면서 10만에서 100만 배 이상도 보게 되었죠. 어찌됐든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어떤 생물은요. 대장균이나 아메바처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나 돌고래, 장미처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은 단세포. 우리 단순한 사람 보고 너 단세포냐? 막 그런 말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개의 세포가 이루어진 것은 다세포 생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아메바인데요. 이 아메바는 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포 한 개가 바로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세포 생물은 사람,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개의 세포가 생물을 이룹니다. 이 단계에는 건물이 복잡해지면 여러 가지 기관도 많은 것처럼 구성 체계를 가지는데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동물의 기준이니까 동물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기관을 이루고 기관계를 이루고 생물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는 가장 작은 생물의 기본 단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질 대사. 여기서 대사는 무슨 외교관 대사 그런 대사 아니죠. 또는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대사 이런 대사 아니고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요. 세포 물질 대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이 세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물질 대사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가 되거나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같은 말이라는 것을 주의해 주기 바라요.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을 합성하는 것과 분해하는, 쪼개는 반응이 있는데요. 합칠 동자를 써서 동화작용, 그리고 분해, 쪼갤 이자를 써서 이화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광합성이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예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림인데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록체 보이죠? 세포가 녹색으로 보이는,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잎속에 엽록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엽록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지금 보시면 빛에너지가 들어가서 CO2도 흡수하고 물도 줬을 때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내네요. 산소도 방출하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죠? 광합성, 동화작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물, 세포 소기관 중에서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네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만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화작용, 세포호흡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잠깐 왜 세포라는 글씨를 붙이냐면 우리가 보통 크게 말하는 호흡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흉곽이 움직이면서 반응하게 되는 그런 호흡도 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특별히 세포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엽록체는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은 만든다라고 했죠. CO2가 들어가서 포도당,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물질을 합성하였잖아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작은 게 큰 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방출할까? 필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는 세트로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동화작용, 광합성,
그리고 이것은 흡열 반응.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광동, 동흡광 여러분이 편한 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세포호흡입니다. 모양이 이것을 광합성 과정을 정반대로 거꾸로 뒤집으시면 되는데요. 포도당이라고 쓰겠습니다.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쪼개집니다. 이것은 쪼개진다. 이화작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큰 게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었네요. 그러면 에너지는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죠. 에너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를 내보낸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열, 세포 호흡, 그리고 이화작용 이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말세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이 세 가지는 세트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대사는 뭐라고요? 생명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모두 다 통칭해서 물질대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이제 15페이지에 바이킹 외에 생물 탐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면을 좀 많이 차지해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학습지에 나올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학습지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우리 동물들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멋진 슛에 환호,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침도 고이고요. 더우면 땀도 흘려요. 겨울에는 더운 외투도 입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빛을 받기 위해서 햇빛이 있는 쪽을 향해 자라게 되죠. 빛이라든지 온도, 중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자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리, 환경 변화 이런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축구선수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나뭇잎의 사진. 자, 우리 참고로 빛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무 줄기가 왼쪽으로 기우는 것을 통해서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오른쪽에 물 마시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얘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 같은 성질 세 가지 외우시기 바래요. 자, 인간 동물들은 체내 수분, 물, 혈당, 온도 이렇게 세 가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우리 인체의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얼마 정도 이르면 사망할 수 있을까요? 약 10% 이르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혈당량은 공복시 혈당이 100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높으면 120 넘어가면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고요. 온도는 37.5도인데요. 여기에서 50도, 60도가 돼야 죽는 게 아니에요. 39도나 40도 정도 되면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세포에 있는 장기와 물질재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 혈당, 온도 이 3대 이 중요한 요소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환경 변화에 자극에 반응하는 거. 항상성은 뭐라고요? 자극에 반응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그것이 바로 항상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생장 발달, 생식 유전, 적응 진화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이 내용들은 무엇이 생장이고 무엇이 발생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생과 생장 한번 볼까요? 생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자라기까지 부모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어느덧 장성한 청소년이 되었는데요.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요. 그러면서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자란다, 생장,
자란다, 생장. 자, 키가 작은 식물이 자라는 거나 동물이 자라는 거 모두 다 생장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 새로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발생이에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없던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없던 것이라고 하면 수정란도 있는 거긴 하지만요. 생물의 그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수정란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조직기관을 형성해서 개체가 돼요. 생물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게 되죠. 그것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밑에 개구리가 대표적인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구리는 어린 개구리가 성체가 되네요. 그리고 이 성체가 되기까지 전 단계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올챙이를 거쳐서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꼬리 없어지고 퇴화하면서 어린 개구리, 성체 개구리 이렇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 아래 단계는 발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의 단계가 생장이다. 그리고 아래 단계가 발생이다. 아래서 개구리, 어린 개구리든 큰 개구리든 간에 어찌됐든 개구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발생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개구리 말고 사람은요. 자, 처음에 날 때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들은 알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박역꽃을 아니고 무슨 알에서 태어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정란이 알이잖아요. 수정란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은 발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린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사람이잖아, 어린이도. 예, 어른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생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정란도 환경윤리의 개념에서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람의 모양을 갖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수정란에서 사람이 되는 것은 발생. 어린 개체가 큰 개체가 되는 거, 그거는 생장.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여기 15페이지 탐구활동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생장하고 발생 과정은 아니고요.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 우주 탐사를 굉장히 인류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실험이에요. 나사에서 화성의 무인 탐사선을 발사를 했죠. 1975년에 1호, 또 8월에 1호, 9월에 2호를 발사해서 1976년 6월 8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의 자원이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자원이 있을까? 이거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화성에 생물이 있는가, 특히 이 화성 토양에 생물이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생물의 중요한 특성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려버렸는데요. 물질대사라는 생물이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한 실험이 가나다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 가나다가 조금씩 실험이 달라요. 이건 아주 잘 나오는 실험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통점들은요. 화성 토양을 이렇게 다 집어넣네요. 그리고 가에는 다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하고 나는 방사능을 계측하는, 방사능을 띠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부착을 했고요. 다에는 기체에 뭔가 다른 게 있는지 기체 분석을 해보고 있네요. 그래서 가는, 자, 여러분 한번 물질 대사 생각해 보세요. 화성 토양과 이 안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실험 용기에다가 방사성 기체인 14CO2,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이거 배우신 거 기억하시나요? 동위원소,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거, 중성자수가 달라서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하죠. 이 동위원소가 쪼개질 때 방사능을 방출을 해요. 알파, 베타, 감마선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기체인 14C가 들어있는 14CO2. CO2? 뭔가 여러분 연상이 되는 게 있으실까요? 램프? 이거 빛을 제공하는 거네요.
연상이 되는 무슨 물질대사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조금 이따 답은 알려드리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CO2가 빛과 반응해서 뭔가가 만들어진다? 크게 방사능을 띠는 무언가 여기에 나와야겠죠. 무슨 물질 대사일까? 두 번째, 나는 화성토양이 들어있는 용기에 14C가 들어있는 영양물질을 주입해요. 영양물질 포도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포도당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 속의 공기에서 14CO2가 나타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포도당에서 14CO2가 나온다? 포도당이 14CO2로 쪼개진다? 이거 무엇인지 생각이 되시나요? 물질대사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답은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화성토양이 들어있는 용기 속에 일정한 조성을 가진 혼합기체 이미 넣어줬네요. 넣어주고 영양물질 넣어주면서 이 혼합기체랑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 안에 기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기체 분석기를 달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은 다 이해 가시나요? 결과 및 정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정하고 있는 생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잠깐 중지해 놓고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 보셨나요?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범 답안이니 여러분의 답안을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세 가지 다 물질 대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생물이 있으면 여기 화성토양에 생물이 있으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세 가지 물질 대사 실험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가에서 다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 대사 종류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다 생각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는 CO2가 들어가서 뭔가가 만들어져? 빛 가지고 뭐지요? 그렇죠. 동화작용이네요. 그리고 나는 영양물질이 쪼개져? 이거는 이화작용이네요. 다는 무엇일까요? 영양물질과 혼합기체가 뭔가 반응을 해서 기체가 달라져? 네, 기체교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물질대사에서 기체교환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것도 물질대사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다 결론은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세 가지 실험에서 화성 성분에 과연 변화, 그러니까 그 방사능 계측기, 기체 분석기 이것으로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셨나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질 대사는 생물의 특성이죠? 근데 물질 대사를 안 해요. 그러면 생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화성토양에는 생물이 없구나. 물질 대사라는 생물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별을 찾아서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은 우리 날고 먹는 그 생식 아닙니다, 여러분.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생물을 남겨야지. 자손을 남겨야죠. 안 그러면 멸종이 되겠죠. 그래서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자손을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신벌레 대장균, 아까 보셨던 그 기억나시나요? 아메바, 단세포 생물, 세포 한 개라고 했죠. 얘네들은 두 개로 쪼개는 방법. 이게 바로 이분법인데요. 여러분들 왼쪽에 1-6에 집신벌레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 개인데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쪼개면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 집신벌레는 나중에 성체가 되면 비슷한 사이즈로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몸쪽이 갖고 새로운 개체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무성생식이라고 하고요. 우리 사람처럼 유성생식을 통해서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 수정란을 통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사람은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난자 보이시죠? 예,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게 난자입니다. 난자. 안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붙어있는 정자 있죠? 이거는
수배우자인데 이게 합쳐지면 수정량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정자는 1억 마리 정도가 방출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1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탄생한 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수정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생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성생식 방법과 유성생식. 자,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없을무,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없을무 있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뭐가 있고 뭐가 없지? 네, 맞아요. 암수 배우자가 없으면 얘는 무성생식이에요. 그 다음에 암수 배우자가 있으면 유성생식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가 있지요? 네,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두 개로 쪼개지는 이분법, 히드라, 옆에서 돌기 나오죠. 추라법, 효모, 쪼개지는 포자, 만들어서 쪼개지죠. 포자법, 우리 꽃꽂이 같은 방법이요. 영양기관 이용해서 꽂으면 거기서 새로운 개체 생기는 영양생식법, 이런 것들은 암수 배우자 없지요. 그런 거는 무성생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 얘기해봤는데요. 수정이라든지 적합이라든지 어찌됐든 암수 배우자가 결합을 해서 뭔가 생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유성생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은 뭐야? 생식은 자손수 만드는 거라 그랬죠. 새로운 자손 만드는 거. 유전은 뭘까요? 자, 자식을 만드는데요. 유전자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부모님 다 닮으셨죠. 반반 닮았든 한쪽 몰빵이든 어찌됐든 닮으셨잖아요. 이 어버이 형질이 외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전 형질들을 머리카락, 뭐 손가락 굽는 거, 뭐 다양한 것들, 곱슬머리, 뭐 주근깨, 다양한 것들이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양한 형질이 유전, 전달된다, 유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자, 전달된다, 유전. 그래서 새끼 침팬지가 어미를 담는 거, 이런 거는 유전에 해당됩니다. 뭔가 전달된다, 담는다, 그런 부모 자식 얘기 나오면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6번째까지 오게 되었네요. 자, 이거는 뭐 생식유전, 생장 발생 다 비교적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응 진화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거는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수능에는 잘 나오기가 어렵죠. 논란이 되니까요. 그러나 내신에는 나온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응 진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과 진화는 책을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생물이 만들어낸 자손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신이 놓인 환경에 더 어울리는 생물이 탄생할 수 있죠. 이때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학습지 PPT에도 제가 파란 색깔 밑줄도 긋고 볼트체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라요. 환경에 뭔가 적합하게 바뀐다. 그게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끈 변화.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은 원시 생명체, 나중에 2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원핵세포입니다. 원시 생명체가 탄생한 직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시아노박테리아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생물에 적응하며 갈라져온, 여기서 포인트는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적응이란 말도 들어갔네요. 갈라져 나온 진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럼 수학에서 우리 집합 표시 한번 해볼까요? 적응과 진화 중에서 누가 더 큰 개념일까요? 네, 그렇죠. 이 진화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적응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 오면서 대를 거쳐서 부모님 세대가 1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2세대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대를 거쳐가면서 적응해서 갈라져 나온 것이 바로 진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생물의 다양성은 환경에 따라 생물의 형태, 기능, 생활 방식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생물의 놀라운 적응과 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진 보고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례가 나오면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랑잎벌레. 이 벌레 보이시나요? 네, 자세히 확대해 보면 마음이 착한 사람은 가랑잎 벌레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신다고요?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가랑잎벌레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잎과 구별되지 않게 해요. 천적은 나를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이거는 적응일까요? 진화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눈신토끼. 원래 토끼가 여름에는 갈색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흰색이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눈. 겨울에 눈 많이 내리죠? 네, 눈이 왔으면 흰색이잖아요, 세상이. 눈에 잘 안 띄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털 색깔이 바뀌어요. 이거는 적응일까요? 진화일까요? 네,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선인장.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면 아주 키가 큰 선인장도 되게 많은데요. 이 선인장, 가시도 만들어지고요. 저수조직,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직이 발달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막의 특성이 뭐죠?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수도세가 아주 비쌉니다, 그 지역은.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을 덜 증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보관하는, 저장하는 그런 조직을 발달시키기도 하죠. 이건 뭐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에 적합하게 형태, 기능, 습성 이런 거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응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진화 사례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얘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입니다. 여러분, 군도는 그 남해안에 보면 다도 섬이 많잖아요. 물이 지어져 섬이 있다라고 해서 군도인데요. 그 섬에 핀치새라는 왼쪽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는 새가 핀치새예요. 이 핀치새가 같은 종인데 여러분 같은 종 같아 보여요? 안 그래요? 마흔이 모양이 다르죠? 어디가 특히 달라요? 부리 모양이 다릅니다. 섬의 특성에 따라 먹이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니까 부리 모양도 달라진 것이죠. 이런 경우는 종의 형질의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요.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그런 결과 이런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우리 적응 사례는요. 환경의 변화가 포인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그 사막 여우 같은 경우 귀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데요. 동물이 온도에 적응하면서 추운 데 사는 애는 귀가 조그맣고 사막에 사는 애는 귀가 좀 크죠. 열을 발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온도 적응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선인장 가시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다음에 개구리가 동면하는 거. 겨울잠을 자는 거죠. 저희 조카가 그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거북이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히터를 하나 구매해서 집어넣어줬더니 아주 잘 먹고 활발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동면, 겨울잠 자는 거죠. 이런 것들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는요. 오줌을 하루에 한 방울만 논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편리하겠죠. 여러분들은 화장실 가는 거 안 귀찮으신가요? 저는 가끔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얘는 오줌 한 방울이니까 그냥 말려도 되고 괜찮겠네. 그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환경에 뭔가 적합하게 이끈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응의 사례고 진화는 한 2가지 정도 적을 수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같은 것들이 있고요. 2번째, 항생제의 내성. 그거는요. 약발이 안 듣는 거예요. 항생제가. 그러면 여러분 항생제는 남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항생제를 의사가 7일 복용하라고 했으면 꼭 복용하셔야 돼요. 중단하는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생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항생제 바꿔야죠. 다른 항생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묻자고 한 얘기고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세균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환경에 적응해서 어떤 이것이 누적이 되어져 와서
형질의 차이, 어떤 유전자의 차이까지 일으키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은 진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의 사례가 조금 더 적지요. 그래서 이건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이러스까지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지하고 바이러스는 3차시 수업 전에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물의 특성 6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한다. 세 번째, 자극에 반응하고 또 반대로 항상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 있다. 네 번째 뭐죠? 새로운 개체 만들어내는 발생, 그리고 자라는 생장, 그리고 자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거는 생식, 그리고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이끌어낸 것, 적응, 그리고 그것이 쭉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뭔가 형질의 변화로 갈라져 나온 것, 그거는 진화. 각각의 개념 정의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례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풀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또 작성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